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6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백기환 씨 부고가 났습니다. 그걸 본 이민복 씨가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기환 씨는 다 잘 아실 테고 이민복 씨는 탈북자입니다. 유명한 탈북자죠. 아니, 탈북자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1994년 무렵에 러시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농업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귀순한다고 그럴까요? 귀순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잘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때 월간조선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한 수백 명의 이 탈북자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취업 갔던 사람이 돌아가기 싫어서 러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보도한 월간조선이 처음으로 탈북자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탈북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민복 씨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한 아주 역사적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에 풍선 보내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것은 우리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꾸준히 하다가 그 뒤에 희미해지니까 이분이 나서가지고 직접 군에서 보내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풍선 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고 몰래 그리고나 실속 있게 보내는 분인데, 대북 풍선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조갑제닷컴에 쓴 기사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백기환, 황석영, 비전향 장기수, 유시민을 만나본 소감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백기환 선생의 부호가 떴네요. 이분 이름은 북한에서도 잘 알려졌지요. 박정희 정권 시절 반정부 민주인사로 김대중, 김영삼, 백기환, 장기표, 김지아 등 탈북하여 남한에서 백기환 선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1999년 MBC 방송국에서였습니다. 당시 동행이란 프로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던 때인데, 담당 PD가 방송국에 온 이분을 소개하였습니다. PD의 의도는 서로 대화하는 것을 프로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백기환 씨 외에 황석영 작가, 유시민 당시 방송 진행자,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들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PD가 나를 동행 프로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탈북자로서 힘센 정부 권력과 맞서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 싸운 주도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보기관이 조사 명목으로 행해진 탈북자에 대한 폭언, 폭행, 언론 결사의 억압과 여행의 부자유 등을 폭로하고 법정 소송 투쟁을 이끈 1998년 12월 자유북한인협회 사건의 주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프로는 나 같은 반정부 진보적인 탈북자가 각계 인사들을 만나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백기환 선생은 탈북자라고 하니 마주 대하지도 않고 탈북자들은 다 정보기관 끄나풀들이야 하면서 대화 자체를 회피하였습니다. 비전형 장기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 어디인가에 있던 비전형 장기수들의 쉼터에 찾아가니 그들은 대화는커녕 증오의 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정부적 탈북자라도 북한을 배신한 놈이란 정서가 뚜렷했던 것입니다. 그중 인간적인 한 분이 조용한 곳에 PD와 저를 데리고 나가 비전향 장기수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분은 황석영 작가와 유시민 씨였습니다. 황석영 작가도 시간을 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는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짧은 대화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친북이란 말이 왜 나쁘냐?
북한과 친하자고 하는 말이기에 자신은 친북 인사라고 떳떳이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까지 하면서 긴 대화를 나눈 이는 유시민 씨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유시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북한 실정을 이야기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았고 설득되지도 않아 마지막에 내가 한 말은 북한에 가서 살아보셔야겠네요 였습니다. 유명한 반정부 민주인사, 좌파 인사들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지하게 사실부터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불의의 힘센 권력과 싸운 투사들이라면 약자들 편에 시종일관 서야 하는데 북한의 약자들인 인민과 탈북자에 대한 동정은 없다는데 심각한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담담하게 썼네요. 요지는 이겁니다. 이분들이 다 한국에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약한 사람, 북한에서 가장 약한 사람, 아니 약한 사람도 아니죠. 막 무저항으로 당하고 있는 이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동정심이 없느냐. 반사적으로 북한의 약자들을 탄압하는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개심 내지 정의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담담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아주 한국 사회의 깊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지식인 사회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될 때 아주 민주화를 한 것은 높게 평가되겠지만은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그럼 그들이 말한 민주화는 뭐였느냐? 결국 자기들의 민주화였고 민주화로 위장한 계급투쟁론 아니었느냐 하는 준엄한 아마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1930년대, 20년대, 특히 30년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30년대는 히틀러의 나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저 스페인에서는 히틀러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의 쿠데타, 그게 저항하는 이 좌파 세력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 이념적 대결이 날카로웠고 지식인 사회에서는 좌파가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1930년대 유럽 지식인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당시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던 인간 말살, 인간 도륙이라고 그럴까요? 스탈린의 대숙청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스탈린이 당시에 비밀 경찰을 통해서 잡아 죽인 사람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학살한 사람들이 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 간부였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유럽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스탈린에 환호했다. 왜냐? 스탈린이 히틀러 무솔리니에게 맞서는 사람이니까 스탈린이 잘못한 것도 다 덮어주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 유명한 지식인들이 아주 불멸의 절대 없어지지 않을 아주 수치스러운 글과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E.H.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한국에서도 이 사람이 번역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곤 합니다. E.H. 카. 물론 역사학자로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제공하는 이 선전물을 가지고 소련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탈린 칭송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샤르트르 같은 사람. 샤르트르는 한국으로서는 참 용서할 수 없는 지식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6.25가 죽기까지도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르트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몇 사람 지식인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맨정신을 유지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지 오웰 아니겠습니까? 조지 오웰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 편에 서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가지고 프랑코와 싸우다가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이 사회주의 집단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안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이 상대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걸 바르셀로나에서 목격을 하고 작심을 합니다. 아, 공산주의자와 파쇼가 결국 같은 존재다. 이걸 가지고 쓴 두 작품이 동물농장과 1984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앙드레 지더, 프랑스의 앙드레 지더. 그 다음에 아하스 퀘스텔러라는 작가, 특히 아하스 퀘스텔러가 쓴 다크니스 앳 눈, 백조의 암흑이라는 책은 1930년대 모스크바에서 벌어졌던 대숙청극 재판 쇼를 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다크니스 앳 눈, 그리고 1984 동물농장은 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는 지식인들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인텔렉추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한국에서는 아마 두 얼굴의 지식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위선적 지식인들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사람인데, 이 사르트르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르트르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한국에 팬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실존주의 철학으로서. 사르트르의 글들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퍼졌고, 그는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운동의 학문적인 대부가 되었다. 그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가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예측했어야 했던 것은, 그가 선동한 폭력의 희생자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고, 그것도 흑인에 의한 흑인에 대한 폭력이었다는 점이다. 1975년 4월 이후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끔찍한 범죄로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죽었다. 이 범죄는 더 높은 조직이라 불리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중산층 지식인 그룹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8명의 지도자 중 5명은 교사, 1명은 대학 교수, 1명은 공무원, 1명은 경제학자였다. 모두가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공부하였다. 거기서 공산당에 들어갔고 사르트르의 철학적 행동주의와 폭력의 필요성이란 교리를 흡수하였다. 이 집단 살인자들은 사르트르의 이념적 아들들이었다. 이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를 연출한 사람들은 프랑스에 유학했던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지금 세계에서 특히 20세기에서 가장 많은 학살을 불러온 사람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 이 나쁜 이념의 포로가 되면은 인간을 적폐나 쓰레기로 또는 반동분자로 보면서 가차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죽인다 이거죠. 이 폴 존슨은 이 지식인들이라는 책의 아주 마지막에 가면은 지식인 자체에 대한 아주 경고를 합니다. 이 지식인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인 중에서 이념의 포로가 되면은 이 가슴이 없는 폭군이 된다. 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념의 포로가 되면은 감정, 양심,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특히 그 지식인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칭 지식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 폴 존슨의 이야기를 실제 상황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폴 존슨은 지식인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요즘 우리를 향하여 설교를 하려고 드는
지식인들에 대하여 대중적 회의가 생기는 기미가 보인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는 학자들, 저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아무리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럴 권리가 있는가? 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지식인들은 멘토로서 또는 모범 사례로서는 옛날의 신부들이나 마술을 쓰는 의사들에 비하여 더 현명하지도 고귀하지도 않다는 믿음도 확산되고 있다. 만약 거리의 행인들을 무작위로 12명을 뽑아서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적어도 지식인 집단만큼 분별력 있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지식인들을 감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비극적인 우리의 세기, 20세기가 주는 큰 교훈 중 하나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된 것은 인간성을 발전시키겠다는 지식인들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지식인들을 권력의 조종관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집단적인 조언을 하려고 할 때는 특별히 감시를 잘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만드는 위원회, 회의, 연대조직 등을 조심하라. 똘똘 뭉친 지식인 단체가 내는 성명은 믿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겁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한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정교조라든지 민해총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집단을 만들어서 발언하는 것은 그건 지식인답지 않고 그게 틀림없이 의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집단적으로 하는 발언은 믿지 말라. 아주 한국에 너무나 잘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그들의 단정적 평가를 디스카운트하라. 지식인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남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는 선입감과는 달리 어떤 패턴의 상투적 행위를 잘 추종하는 이들이다. 어떤 집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자 하고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만든 집단 속에서 지식인들은 극단적으로 추종적이다. 이것이 집단으로서의 지식인을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방향을 유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견해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권위 있는 견해나 여론의 분위기를 이들 집단 지식인들이 조성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습관적으로 까먹고 있는 것들, 즉 사람들이 개념보다도 더 중요하므로 늘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독재자들 중 최악은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이다.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심장이 없다는 것은 인간성이 대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거죠. 독선이라는 거죠. 사상의 폭군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사상을 믿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멋대로 휘둘른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로 사상의 폭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 적폐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적폐란 개념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하나하나의 인간, 그 인간이 적폐란 말보다 더 중요하다.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 한 인구의 한 30%를 숙청 대상으로 여기는 그 개념, 그런 개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개념. 이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세력, 개혁투쟁론자들은 개념을 잘 만듭니다. 자기들은 진보라는 개념을 만들고 상대방은 추구라고 그러고 자신들의 무능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적폐란 쓰레기란 용어로 쓰고 하는 이 개념에 넘어가다가는 인간이 말살된다. 이게 심장 없는 사상의 폭군으로서의 지식인들의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통된 속성이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은 그건 뭐 들어도 되지만 어떤 집단으로서
지식인들이 하는 발언은 일단 듣지 마라. 가 폴 존슨의 충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